자, 첫 번째 단어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 밀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까지 풀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까지 나갈게요. 이번 주에는 주태가 없어서 1, 2단원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태가 있어서 한 단원씩 나가요.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14페이지 피시면 돼요. 자, 물질의 특성 중에서요. 첫 번째 밀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는 문제들도 조금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미리리터로 계산했는데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로 나와요. 그래도 돼요? 돼요.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됐어. 같은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미리리터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서 쓰셔도 같은 단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중에서 여러분들 밀도 했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끓는 점, 녹는 점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용해도를 뒤로 뺄게요. 자, 우리 책은 용해도가 먼저 나왔는데 선생님은 녹는 점, 끓는 점을 먼저 할게. 자,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 뭐 배웠냐면 이렇게 비커에 엄청 커다란 얼음을 집어넣고요. 온도계를 꼽아서 알콜 램프로 가열을 하면서 온도를 측정했어.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그랬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될까? 우리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죠? 처음에 온도가 영하 20도라고 칠게요.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온도는 높아지죠. 가열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하죠. 근데 특정한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합니다. 몇 도일까요? 몇 도일까요? 0도입니다. 0도에서는 아무리 가열을 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합니다. 이유가 뭐죠?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다 쓰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바뀌고 있어. 그래서 상태가 완벽하게 다 바뀌고 나서야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그랬다가 다시 가열을 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온도가 생기네. 몇 도? 100도입니다. 그 100도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체로. 네, 액체가 기체로 물이 끓고 있죠. 그래서 기체로 다 바뀌고 나서야 그제서야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알콜 램프를 끄고요. 차가운 얼음통에 집어넣으면 거꾸로 온도는 내려가지요. 됐어. 내려갈 때 모습까지 그려보십시오. 내려가서 다시 영하 20도가 될 때까지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뒤까지 다 그려봐. 어떤 모습일까? 지금 여배에 그리는 거. 네? 지금 여배에 그리는 거. 아무데나 그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노트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고요. 선생님은 그주그주 필기하고 노트 검사할 겁니다. 오늘 필기한 건 노트 맨 앞장에 붙이시면 돼요. 이거 그릴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지? 완벽하게 매칭돼야 되죠. 됐어. 여기서 온도가 멈춘 온도에서 또다시 온도를 내리면 같은 온도에서 다시 멈춰서 상태 변화가 거꾸로 일어나 온도 내려가다가 같은 온도에서 상태 변화하고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모습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열이라고 하는 애는 되게 단순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애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합니다. 자, 온도를 변화시킬 때는 온도만 변화시키는데 열을 쓰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 일어날 때는 상태 변화만 하지 온도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온도가 변하는 구간,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으로 자르셔야 돼요. 자르십시오. 선생님처럼.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각각의 구간에 어떤 상태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써보십시오. 선생님보다 먼저.
하셨으면요. 자, 첫 번째 구간에서 무슨 상태? 고체, 네, 고. 그 다음, 고체랑 고체, 고체라. 액체, 네, 고액. 그 다음, 액체, 액. 그 다음, 액체랑 기체, 액기. 그 다음, 기체, 기. 그 다음, 액체랑 기체, 네, 거꾸로 기액.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요. 그 다음, 액체, 액체. 그 다음, 고체랑 액체, 네, 액고. 그 다음, 고체, 고. 요렇게요. 됐어.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수평한 구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합니다. 반드시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고체가 액체되는 상태 변화를 뭐라 그랬니? 이걸 뭐라 그러니? 융해. 됐어. 그 융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다시 말해요,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녹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 뭐라 그럽니까? 기화. 자, 다시 말해.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고 합니까? 네, 그 물질의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얘기하죠. 자, 근데 거꾸로 가죠.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액화. 그 액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고 합니까?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던 기체가 액체가 되던 두 온도는 같은 물질이면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똑같습니다. 끓는 점이라고 둘 다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 뭐라 그럽니까? 응고. 그 응고가 일어나는 온도가 융해가 일어나는 온도와 반드시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얘만 부르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를게. 온도는 같은데 무슨 점? 무슨 점? 어는 점.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어 라고 얘기해도 되고 어는 점과 끓는 점이 있어 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 둘은 같은 말입니다. 됐어? 같은 말이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물질이면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각각을 부르는 명칭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어떤 액체가 있어. 여기에 어떤 액체가 있는데, 자, 그 액체가 물인지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 구분하고 싶다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 해보면 되냐면 끓여보면 돼. 그래서 끓는 점을 확인하면 되는데 물은 몇 도에서 끓냐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에탄올이라고 하는 소주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은요. 몇 도에서 끓냐면 78도에서 끓어.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조금 기억할래요. 근데 알코올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공업용 알코올이 있어요. 걔 이름은 메탄올입니다. 얘는 몇 도에서 끓냐면 64도에서 끓어요. 뭐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르니까 끓는 점을 조사하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왜 달라? 왜 달라야 돼? 근데 셋 중에서 얘는 또 왜 높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 액체는요. 입자와 입자가 느슨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그래도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뭐가 작용하니? 인력 작용해. 이 인력을 끊어야 애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뭐가 될 수 있어? 기체. 근데 이거 그냥 끊어져? 안 끊어지지. 그러니까 이걸 끊기 위해서 뭘 주는 거야? 열을 가하는 거야. 됐어? 근데 입자와 입자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요. 약한 애도 있어요. 5. 근데 열나 센 애도 있어요. 100. 그러면 얘네들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됐어? 약한 애는요. 조금만 열을 줘도 확 끌어줘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뭐 할까요? 낮겠죠. 근데 인력이 세면 이 인력을 끊기 위해서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됐어? 그래서 끓는 점이 뭐 할까요? 높겠죠. 되겠어? 자, 이렇게 입자 사이에 종류가 다르면 이 입자가 A와 A야 또는 B와 B야 이렇게 입자의 종류가 물이랑
물이 잡아당기느냐 또는 에탄올이라고 하는 아이와 에탄올이라는 입자가 잡아당기느냐 얘네들끼리 서로를 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달라요. 물은 다른 액체들에 비해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C2H5OH라고 하는 게 에탄올의 분자식인데 나중에 다 배워요. 자, 얘네들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78도의 열만 줘도 잘 끊어져요. 알겠어? 이렇게 입자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물질들을 가열할 때 얘네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거꾸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보면 입자들의 인력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다. 거꾸로. 되겠죠? 자, 그래서 물질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입자 간의 인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인력이 상대적으로 뭐하다? 세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통해서 그 물질이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하겠어? 자, 근데 실명을 모르는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네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줍니다. 얘는 영하 400도에서 녹아 영하 50도에서 끓어. 이런 애도 있고요. 0도, 100도 이런 애도 있고요. 그래서 녹는 점이 200도, 끓는 점은 900도 이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 이렇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나는 특정한 온도로 가지고 갈 거야. 자, 지구의 평균 온도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온 이렇게 얘기해. 됐어. 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온 적도부터 극까지 합해서 평균 온도요. 대략 15도에서 25도 사이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온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편하게 20도라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얘네들을 20도씨인 미래탐구 503호에 갖다 놓을게요. 얘네들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되겠어? 얘네들을 20도의 상온에 갖다 놨을 때 각각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 이거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녹는 점과 끓는 점만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판단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기다란 수직선 하나 그리세요.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자, 이게 온도선입니다.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 이런 뜻이야. 자,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는데 온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죠. 그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을 때 무슨 상태로 존재하게? 가장 차가울 때 물체들은 무슨 상태? 고체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그렇죠. 자, 그 중에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뭐라 그러니?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순간의 온도를 녹는 점 또는 어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을 써야 되는 위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끓는 점이죠. 그죠? 우리의 A는요. 녹는 점이 몇 도냐면 영하 400도고요. 끓는 점이 몇 도냐면 영하 50도입니다. 그러면 20도의 온도는 어디 써야 돼? 20도는 어디 써야 돼? 훨씬 위에 여기가 20도겠죠. 그러니까 그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20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럼 B와 C도 판단해봐. B, C 판단해 보십시오. B는 B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먼저 써놓고 판단.
B로 바꿀게요. B로 바꾸면 이제 B 값을 넣는 거예요. B는 녹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 그러면 20도는 어디게? 네,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B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C로 바꿀게요. C는요, 녹는 점이 200도, 끓는 점이 900도, 그렇다면 20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고체. 네, 20도는 200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하셨습니까? 됐어. 이 시간에 멍하고 있는 거 너희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됐어.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주면 각각의 물질들이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 압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A, B, C 중에서 인력이 제일 센 입자 찾으세요. 인력이 제일 센 입자 찾으세요. 뭐 보면 알아요? 끓는 점 보세요. 인력이 제일 센 거 누굴 것 같습니까? C죠. 끓는 점이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죠. 인력이 센 물질들은 됐어. 같은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 인력이 센 애들입니다. 됐어. 인력이 약한 애들은 같은 온도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겠죠. 되겠니? 이런 식으로요. 꼭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걸 굳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됐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는 건 인지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을까요? 이런 얘기죠. 자, 라면 끓일 물 하나 있어요. 라면 10개 끓일 물을 넣습니다. 자, 라면 하나 끓일 물 100g 들어있어. 자,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어요. 라면 10개 끓일 물 1000g 들어있어요. 몇 도에서 끓을까요? 그래도 100도에서 끓어요. 왜? 같은 물이기 때문에 양에 따라 물질의 특성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도 뭔가 다르지 않을까? 라면 하나 끓이고가 10개 끓일 게 뭔가가 다를 텐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끓이는 시간. 그렇죠. 끓는 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양이 작으면 빠른 속도로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에 도달해서 물이 끓잖아요. 자,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1분밖에 안 걸렸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양이 많은 애들은요. 100도까지 온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끓어요. 얘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5분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A와 B는 정확하게 끓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물질은 맞습니다. 근데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양을 비교할 수 있다. 얘는 양이 적은 양이 들어있고 얘는 많은 양이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되겠어? 이것만 달라요. 이것만 달라요. 양에 따라 다른 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일 뿐 끓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C를 그렸더니 C는 이래. 그러면 C는 A, B와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죠. 끓는 점이 다르니까.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되겠죠? 같은 물질인지 아닌지는 끓는 점을 비교하시면 되고 양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단지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만 다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저는 무조건 물을 100도가 아닌 온도에서 끓게 하고 싶어. 방법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상태는 뭐에 따라 변한다? 온도와 압력이죠. 됐죠? 우리는 중학교 때 주로 상태 변화의 원인을 온도에다가 놓고 포커스를 놓고 배웠을 뿐인데 사실은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라면을 끓일 수 있는 물을요. 냄비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 물이 뽀글뽀글 끓고 있어. 100도가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냄비 뚜껑. 자, 밖에도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기압이 1기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 뚜껑은 왜 가만히 안에 있는 공기가 미는 힘도 똑같이 1기압이라서 뚜껑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끓이면 물이 바뀌어서 수증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기체 입자수가 훨씬 더 뭐해져? 많아지죠?
그러면 안쪽에서 밖으로 미는 기압이 뭐해질까? 커져요. 1기압이 아니고 2기압 이렇게 커지는데 그래봤자 바깥은 여전히 1기압이잖아. 그럼 힘이 누가 세니? 안에 있는 애가 미는 힘이 더 세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니? 뚜껑이 살짝 들려요. 들썩 하죠. 됐어. 이 뚜껑이 살짝 들리는 순간 안에 있는 기체들이 됐어? 빠져나가면서 다시 1기압이 되면 뚜껑이 닫힙니다. 들썩? 슉 빠져나가면서 1기압. 됐어? 이걸 항상 유지하죠. 그러니까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끓어요. 됐냐? 근데 이 뚜껑 못 열리게 하자. 꽉 잠궈버리자. 꽉 잠궈. 그러면 안에서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 새끼가 뚜껑을 못 여니까 못 빠져나와. 그러면 안에 있는 기압은 1기압이었다, 2기압이었다, 3기압이었다, 4기압이었다. 계속 높아지겠죠? 그럼 기압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됐어. 기압이, 자, 기압이라고 안 하고 압력이라고 할게요. 압력이 높아지면 똑같이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입자들이 있을 때 얘네들 사이에 인력을 끊을 때 필요한 온도가 끓는 점인데 됐어. 얘네들을 밖에서 눌러주는 거야. 그게 압력이야. 압력이 1기압이었다가 내가 압력을 4기압으로 바꾸면 밖에서 더 세게 막 눌러. 그러면 A 입자와 B 입자가 잘 끊어질까 안 끊어질까? 잘 안 끊어집니다. 됐어. 안에서 막 누르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끊으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냄비에서 밥을 할 때 물속에 있는 쌀은 100도밖에 열을 못 받으니까 100도에서 익힌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에 있는 기체가 못 빠져나오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기압은 1기압이 아니고 4기압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물의 끓는 점은 100도가 아니고 140도까지 올라가서 끓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쌀은 몇 도의 열을 받니? 140도의 열을 받죠? 그러면 훨씬 더 잘 익어서 찰지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죠. 됐어. 얘를 뭐라고 합니까? 압력밥솥. 집에서 밥할 때 쓰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쿠쿠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쓰는 이유가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밥이 훨씬 더 맛있게 됐어. 익을 수 있어. 자, 그럼 거꾸로 해봐. 압력이 낮아지면?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뭐 해질 거야? 낮아질 거야. 자, 그러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요. 우리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 기압을 받는데 땅에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공기들이 나를 누르는 기압이 작용해서 이게 1기압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밥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었죠. 그럼 기압이 뭐해질까요? 낮아집니다. 그래서 밖의 기압이 1기압이 아니고 0.7기압 이런 식으로 작아지면 물의 끓는 점은 100도가 아니고 80도에서 끓어버려요. 그래서 80도에서 끓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100도의 열로 쌀을 익혔는데 80도의 열만 주면서 쌀을 익혀. 쌀이 잘 익을까 안 익을까? 안 익죠. 그래서 산 위에 가서 밥을 하면 밥이 설 익는 이유가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이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끓는 점, 녹는 점은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진다. 자, 그럼 우리가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압력은 얼마? 1기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기압에서 각각의 물질들의 끓는 점과 녹는 점을 얘기했던 거다. 압력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끓는 점과 녹는 점은 변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괜찮아? 괜찮아? 네. 자, 그러면 끓는 점에 해당되는 얘기 잠깐만 보고 가죠. 17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일단 다 하셨어요? 채점까지 하셨습니까? 자, 몇 번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6번에 1번에 6번이요. 자, 6번 보시면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 틀림을 보세요 라고 했는데 녹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네. 자, 또요. 녹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바뀌는 거죠. 네. 또요. 질문 7번이요. 자, 꼬맹아, 이 그림이요. 오른쪽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야? 라고 했어요. 자, 아까처럼 다 그리면 오히려 걱정이 없는데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 그려놓고 이렇게만 그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고르십시오. 이거 뭡니까? 고. 그 다음 이거 뭡니까? 고에. 그 다음 이거 뭡니까? 에. 자, 이거 무슨 점입니까? 녹는 점이죠. 여기에 끓는 점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겁니다. 이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각각 몇 도입니까? 똑같이 53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말이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0번 어렵지 않았어? 다 했어? 괜찮아? 질문 없어? 오케이. 20번 문제는 대단히 친구들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14페이지로 오시면 용해도라고 하는 마지막 물질의 특성을 해보죠. 자, 물질의 특성 중에서 마지막 용해도가 뭐야? 오늘 할 주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단계인 용해도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밀도, 온도, 용해도, 농도. 자, 이 도자가 다 뭐라고? 정도 도자. 그래서 네. 자, 그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그래서 도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용해도는 용해되는 정도를 숫자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용해가 뭔지를 알아야지. 되겠어? 자, 보면 소금을 물에다가 녹이면 뭐가 될까? 소금물 되죠. 자,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러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 되는데 이때 녹는 게 누구게? 그쵸? 소금처럼 녹는 애들을 과학에서는 용질이야 이렇게 불러. 용질. 자, 그러면 소금을 녹이는 물과 같은 애들은 뭐라 그럴까? 그렇죠. 이걸 용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부를 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네, 실제로 얘네들도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이름이야. 되겠어? 녹는 아이는 용질, 녹이는 애는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물에 넣었더니 녹아 들어가고 있어. ing 진행형 녹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용해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녹은 후에 만들어진 완성체 물질 그래서 소금물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용액이라고 불러요. 용액. 그래서 우리가 소금 수용액 할 때 용액입니다. 외우셨어요? 이 자리에서 끝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금물이라고 부를 때 어차피 소금하고 물이 섞였으니까 물소금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안 됩니다. 왜요? 용액에 이름을 붙일 때 무조건 앞에 있는 애가 용질입니다. 뒤에 있는 애가 용매입니다. 됐어. 그리고 뒤에다가 용액이라고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이름이죠. 용액이라고 안 붙였잖아. 됐어. 자,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금물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소금물, 용액 이렇게 붙이는 게 맞다고요. 됐어. 하지만 이렇게 써도 틀립니다. 왜요? 소금이라는 건 과학적 이름이 아니거든요. 소금의 원래 과학적 이름이 뭐냐면 염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물, 용액 이렇게 써도 또 틀립니다. 왠지 아세요? 물은 용매일 때 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은 용매가 되면 한자로 바꿔서 불러요. 뭐라고요? 수. 그렇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 수용액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단어를 용매일 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불렀던 소금물의 원래 진짜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처음 보는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라는 애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린 판단할 수 있죠. 여기서 용질이 누구야? 질산, 나트륨. 용매가 누구야? 물. 그래서 얘네가 섞여 있는 수용액.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약속에 맞춰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용액인데, 자, 이때 소금이 물에 녹았어요. 녹았대. 고체가 액체됐다는 얘기야?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소금이 고체가 액체로 바뀌었니?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랜 녹았다는 건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녹았다는 건 그게 아니고요. 소금 알갱이가 작아져서 그래서 작게 부서져서 물속으로 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상태 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았어요 라고 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르게 섞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해가 뭐예요? 라고 하면 용해는 서로 다른 물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고르게 섞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섞였어? 그게 용해도예요. 얼마나 많이 섞였어? 그게 용해도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용해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얼마나 많이 녹았어? 라고 하는 정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어요. 여기에 20도의 찬물을 100g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소금을 넣을 거예요. 조금씩 녹여서 넣을 건데 언제까지?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그래서 꽉 차서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그걸 멋진 말로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소금이 그래서 20g 녹으니까 더 이상 안 녹아. 아, 그러면 20도의 물 100g 속에는 소금이 완벽하게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더니 20g 녹았구나. 그러면 이때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0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 됐어. 네, 소금이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은 양이 20이니까 20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됐어? 자, 근데 물의 온도가 20도가 아니고 80도에 88 엄청 뜨거운 물이 있다고 치자. 80도의 물 100g에 요번에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일게. 똑같이 20g 녹을까? 아니죠. 물이 뜨거울수록 녹는 소금의 양은 점점 늘어납니다. 됐어? 그래서 80도에서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포화가 될 때까지 녹여봤더니 이때는 소금이 얼마 녹느냐면 150g 녹았어요. 됐어? 그러면 이때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 150이에요. 됐어? 80도의 물 100g 속에 소금이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더니 150g 녹았네? 이때 소금의 용해도는 됐어? 150이야. 똑같이 소금인데 왜 용해도가 달라? 왜 달라? 온도가 그렇죠. 그래서 용해도는 온도마다 다릅니다. 됐어? 온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용해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용해도는 특정 온도에서 20도면 20도, 80도면 80도. 됐어? 특정 온도에서 물 100g에 포화가 될 때까지 녹인 소금의 그람수를 얘기해요. 이걸 그 물질의 용해도라고 불러요. 되겠니? 자, 그러면요. 선생님, 저는요. 물 온도가 20도인 물 100g이 있는데 요번에는 소금 녹이지 말고 설탕 녹여볼까요? 네. 자, 똑같이 20도의 물 100g에요.
소금을 녹였더니 20g 녹았었는데 난 요번에 설탕을 녹여볼게. 그랬더니 설탕은 20도의 물 100g에 50g 녹습니다. 그럼 설탕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얀색 가루가 있는데 얘가 소금인지 설탕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도의 물 100g을 준비하세요. 됐어? 거기에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여보니까 이 새끼가 50g 녹아. 그럼 얘는 소금이야 설탕이야? 설탕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특성이죠. 됐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80도의 물에도 설탕 녹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집에 80도의 물이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요. 80도의 물이 50g밖에 없어요. 여기에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여보니까 100g 녹아요. 그럼 설탕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무조건 물 100g의 녹인 양으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됐어? 용해도는 물 100g 속에 녹인 양이니까 만약에 물 50g에 설탕이 100g 녹았다면 물을 100g으로 만들면 설탕은 얼마 녹겠니? 200g 녹겠죠. 그래서 설탕의 용해도, 모든 물질의 용해도는 물 100g의 녹은 양으로 환산해서 얘기한다. 알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설탕처럼 고체나 액체 물질은 물에 녹일 때요. 물의 온도는 0도부터 100도까지잖아요. 0도의 차가운 물보다는 됐어? 10도, 20도, 30도.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녹는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물질도 있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물질도 있지만 증가합니다. 고체나 액체는. 알겠어? 네. 그러면 고체나 액체는? 그럼 그거 빼고 누구 있어요? 기체는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체를 물에 녹인 대표적인 게 탄산수입니다. 맞아요. 그걸 우린 그냥 교과서에서 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사이다가 나오면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녹아있는 거 이게 사이다입니다. 물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녹여서 만든 걸 우리는 사이다라고 한다. 되겠죠? 그러면 엄마가요 맛있는 사이다를 준다는 얘기는 김 빠진 사이다야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사이다야? 많이 녹아있어야 톡 쏘는 맛있는 사이다가 되죠. 김 빠진 사이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많이 용해시켜야 돼. 그래서 엄마는 사이다를 어떻게 보관하실까요? 밀폐. 사이다를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여름에 더운 여름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맛있는 사이다 한 잔 마셔. 그러면서 냉장고에서 꺼내주시지 냄비에 넣고 끓여주시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이다는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한다. 됐어? 이거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야 더 많이 녹는 거구나. 근데 뚜껑은 뭘 얘기하니? 압력. 압력은 뭐 해야 잘 녹니? 높아야죠. 그래서 꾹 눌러주는 거죠, 뚜껑. 됐어?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다. 고체와 액체는 용해도를 결정할 때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만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됐죠? 그중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그리면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으니까 온도가 낮은 찬물에서 많이 녹고요.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녹는 양이 줄어드니까 기체의 용해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고체 액체와 기체의 용해도는 다른 형태를 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제가요. 여기에 비커에다가요. 하나는 10도의 차가운 물을 집어넣을게요. 하나는 80도의 뜨거운 물을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사이다가 들어있는 실험관을 넣을 거예요. 사이다를 이만큼 집어넣고 뚜껑을 덮을 겁니다. A. 사이다를 이만큼 집어넣고 뚜껑을 열 거예요. B. 사이다를 이만큼 집어넣고 뚜껑을 닫을 거야. C.
사이다를 이만큼 집어넣고 뚜껑을 열 거예요. D. 되겠어요? 이 중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실험가를 찾아보세요. 올 것 같아요. 그쵸. 냉장고에 뚜껑 덮어 있는 형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 실험관에 사이다 속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녹아있어. 됐어? 네. 그래서 A가 용해도가 제일 커. 그러면 됐어? 거꾸로요. 기체의 용해도가 가장 작은 거 찾으세요. D죠. 그러면 여기 녹아있던 기체들이 어디 갔다는 얘기야? 위로. 다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찾아라 이겁니다. 네, 김 빠진 거 찾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 D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기체는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한 A의 용해도가 제일 큰 거고 기체가 가장 많이 발생해서 빠져나간 건 D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설탕과 같은 아이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온도에 따라 용해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온도 그리고 용해도 0도일 때, 10도일 때, 20도일 때, 30도일 때, 40도일 때 용해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10도일 때 용해도가 5야. 그래서 5 찍고 20도일 때 용해도는 20이야. 그래서 20 찍고 자, 30도일 때 용해도는 80이야. 그래서 80 찍고 자, 그래서 각각의 용해도에 해당되는 점들끼리 됐어 온도를 더 촘촘하게 됐어 해서 확인해서 그 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그린 걸 우리가 용해도 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용해도 곡선이야. 자, 그러면 얘는요 30도의 물에서 몇 그램 녹는다는 얘기야? 80g 녹으면 꽉 차. 그런 얘기죠. 알겠어? 그래서 80 녹였어. 자,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 꽉 찬 상태, 포화 상태. 그죠? 근데 30도에서 80g까지 녹일 수 있는데 내가 30도에서 얼마 녹였냐면 20g 녹였어. 그럼 무슨 상태게? 아직 덜 찬 상태지.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 포화가 안 됐어 라는 뜻이야. 불포화 상태.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은 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선생님 20도에서 2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저는요 80g 녹였어요. 무슨 상태게? 이거 과하게 녹인 상태죠. 과포화 상태. 용해도 곡선을 기준으로 용해도 곡선에 딱 걸려있는 이 모든 점들은 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이거보다 위에 있는 아이들이 과포화,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애들이 불포화. 알겠어? 네. 그럼 꼬맹아, 여기 있는 B는 불포화, 이 A는 포화. 그럼 B를 포화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더 넣어요. 더 넣어요. 몇 그램? 60g 더 넣으면 돼요. 또요. 다른 방법. 다른 방법. 얘를 포화로 만들어 또 다른 방법. 온도를 낮추면 되죠. 몇 도? 20도까지. 됐어? 이렇게요. 됐니? 불포화인 아이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더 넣어요. 포화가 될 때까지 또는 온도를 낮춰요.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B를 포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용해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문제를 우리는 15페이지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저한테 혹시 전화번호 안 주신 분이 있을까요? 류현수, 안정환, 문재희, 김나윤, 전우현, 방재윤, 신유나, 김리애 까지 주셨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서연이까지 주셨습니다. 저한테 번호 안 주신 분 누굴까요? 이름 안 부른 사람 없어요? 아홉 명밖에 없는데요? 한서연 뭘까요? 네, 저한테 전화번호 톡으로 보냈어? 문자로 보냈어? 문자로. 잠깐만. 서연아, 선생님한테 문자로 안 왔거든? 서연이 전화번호 한 번만 불러줄래? 010 5914 어? 5914 50 5014 다음 1035 이거 선생님 전화번호 선생님이 저장할게요. 혹시 그 나장면을 작아들었을 때 채점까지. 이렇게 채점 됐어.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 채점하셨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질문. 4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의 용해도 곡선인데요. 자, 그 중에서 2번 문제 좀 볼게요. 자, 2번에 70도의 물 100g에 자, 70도 찍어. 자, 질산나트륨 그래프로 올라가. 70도에서 질산나트륨 찾았죠. 자, 질산나트륨을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 포화 상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20도로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꼬맹아,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포화 상태인데 온도를 갑자기 20도로 낮추면 무슨 상태가 되니? 과포화. 이거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과포화가 되면 순간 포화가 되려고 됐어? 넘쳐나는 양을 버립니다. 이만큼을 버려요. 이걸 우리가 뭐 됐다 그러냐면 석출됐다 그럽니다. 알겠어? 얘 같은 경우에 몇 그램 석출하면 되겠니? 몇 그램? 60g 석출되겠죠. 됐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거기에서 70도였다가 20도로 낮추면 몇 그램 석출돼야 되니? 몇 그램이 석출돼야 되니? 네, 140에서 87을 빼셔야 됩니다. 됐어? 140에서 87을 빼면 53g이 석출되겠죠. 됐어? 이렇게요. 그죠? 불포화일 때 더 넣어야 되는 양이 있는가 하면 과포하면 포화가 되려고 석출되는 양이 있습니다. 석출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석출되는 양은 원래 녹았던 양에서 온도를 낮췄을 때 녹는 양을 빼셔야 석출되는 양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실험 잠깐 볼게요. 요즘은 실험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볼 건데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자, 온도를 각각 첫 번째 실험관은 물 10g 있어. 거기에 질산칼륨 5g 녹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실험관은 10g에서 10g. 다 실험관은 물 20g에서 10g을 녹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를 찾으니까 간은 30도에서 결정이 생기기 시작해. 그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바로 포화가 된 순간입니다. 되겠어? 그럼 꼬맹아 봐. 간은요. 30도가 포화가 됐다 그랬으니까 30도에서 지금 현재 물 몇 그램 있어요? 가실험관 물 몇 그램이니? 10g이야. 그렇죠? 물 10g에 녹은 양이 얼마라고요? 네, 질산칼륨이 5g 녹았네. 그러면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야? 이거 물어봐요. 아니 50. 물 몇 g이요? 100g의 녹은 양이 용해도다. 그죠? 그러면 10g의 녹은 양보다 100g의 녹는 양이 10배 커질 거죠? 네. 그러니까 용해도가 얼마라고 하시면 될까요? 50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산칼륨은 30도에서 용해도가 50입니다. 이렇게 돼요. 나 실험관 좀 볼게요. 나는요, 네,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포화가 된 순간이니까 57도가 포화가 된 순간이네요. 자, 근데 나 실험관은요, 물 10g에 얼마 녹인 거냐면 질산칼륨 10g 녹았어. 그럼 꼬맹아, 57도에서 용해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볼래. 얼마야? 100이죠. 물 10g이 아니고 물 100g의 녹인 양으로 환산하셔야 되니까 10배 많이 녹을 수 있어. 그래서 57도에서 용해도는 100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실험관 답니다. 실험관 단은 온도를 낮추니까 30도에서 결정이 석출되기 시작했어. 30도에서 용해도가 50이어야 되는데 그런가 볼까요? 지금 현재 물 몇 그램 있습니까? 20g. 그 20g에서 질산칼륨 몇 그램 녹였습니까? 10g 녹였죠. 그럼 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물 100g을 만들려면 5배 확대하셔야 되죠. 그래서 녹인 양을 5배 하시면 몇 그램? 50g.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같은 물질의 용해도로 같구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1, 2, 3번
문제 해결. 만들어서 그 안에 묶어드렸어요. 자, 시간 안 모자르죠? 1번부터 3번까지 질문. 몇 번? 1번이에요. 1번에 어떤 거요? 다요? 누구십니까? 1번에 다요? 2, 3, 6이요.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 틀림을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하는 김에 다 하죠. 1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는 불포화가 아니고 포화 상태의 온도입니다. 고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번 실험관을 시킬 때 흰색 결정이 생기는 까닭은 더 이상 질산칼륨이 녹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온도를 점점 낮춰요. 온도를 점점 낮춰서 포화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녹을 수 없어서 알갱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물 10g의 질산칼륨을 더 많이 녹이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를 높이면 된다. 네, 물의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많이 녹일 수 있으니까 됐어. 네,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더 많이 녹이는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번 57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을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되니? 라고 했는데 57도의 물 100g에는 질산칼륨을 100g을 녹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30도에서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75g에는 자 5번의 별표. 자, 지금은 선생님이 기본이라서 가장 간단한 문제들만 했었는데 자, 1-5번 문제가 골 때립니다. 자, 30도의 질산칼륨 포화 수용액. 자, 30도씨. 자, 얘다. 자, 그러면 초상위권 문제로 확 갔습니다. 해볼게요. 30도씨에 물 100g에 그래서 질산칼륨이 얼마 녹아? 50g 녹아. 그래서 용해도가 50이야. 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질산칼륨에다가 물을 녹여서 우리는 질산칼륨 수용액이라는 걸 만들자니. 됐어. 자, 그래서 포화용액을 만들었다는 건 질산칼륨 50g에 물 100g을 섞어서 150g의 질산칼륨 수용액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포화용액이 표준 150g 있어야 포화용액이잖아. 근데 이 포화 상태인 용액 150 중에서 나는 절반 얼마만 가져와? 75g만 떴어. 그렇게 써있네요. 됐어. 포화 용액 150이어야 정상인데 75g만 가져왔대. 반만 따랐대. 그러면 그 반 안에 물은 질산칼륨은 얼마 녹아있니? 25g. 물은 얼마 들어있니? 50g 들어있다니. 됐어. 포화 용액이 절반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던 거야. 그래야 포화 상태를 유지하지. 알겠습니까? 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용액은 질산칼륨이 몇 그램 녹아있어? 25g 녹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되겠어? 이런 것들 기억하십시오. 정신 차려라. 자, 6번. 온도가 높을수록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감소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증가한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1번에 5번 문제입니다. 이거 정신 차려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과 그 물질을 합해서 얘기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합해서 150이 포화 용액이야. 근데 포화 용액이 75밖에 없다는 얘기는 절반으로 줄었네. 그러니까 나머지 물질들도 같은 비율로 줄었겠지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만약에 포화 용액이 150이 아니고 300이야. 그거 무슨 말이야? 포화 용액이 300이야. 무슨 말이니? 2배씩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 질산칼륨이 몇 그램 녹아있고 100g 녹아있고 물의 양은 몇 그램 들어있다는 거야? 200g 들어있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19페이지 볼게요. 자, 19페이지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 중탕에서 온도를 천천히 높이면서 각각의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건 팔미트산이라고 하는 고체 물질을 녹여 녹는 점을 확인하는데 팔미트산이 5g이 있던 10g이 있던 같은 물질이니까 녹는 점 똑같아. 단지 양만 다르니까 녹는 점에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 이 얘기고요. 옆에는 에탄올을 끓여서 끓는 점을 확인합니다. 에탄올의 끓는 점 78도인데 양이 작으면 빨리 끓어서 78도에 도달하고요. 양이 많으면 천천히 끓어서 78도에 도달할 뿐이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양에 따라 바뀌는 값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19페이지에 있는 세 문제 풀어보세요.
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질문. 없어요? 할 말 있습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오시면 내신 쑥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네요. 그죠? 자, 이거 22페이지 1번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24페이지에 19번 문제까지 할게요. 시작.